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제일 힘든 여름 지나고 나면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6, 7, 8, 9, 한 4개월 정도 딱 남았어요. 자, 저희 이제 사례형 모의고사 수업을 나갈 건데 오늘은 모의고사가 없죠. 오늘 이제 그 수업 끝날 때쯤에서 범위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거 공부하고 오시면 된다라고. 다만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마주할 시험은 어차피 모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르고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어차피 사례형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실전형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답안을 최종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연습을 여기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뭐 수험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 답안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답안 이제 우리가 100점짜리 또는 80점 또는 100점 정도의 시험을 이제 계속 볼 건데 1시간 동안 보겠죠. 50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답안 작성을 완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선 완료하시는 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답안에다가 이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1시간 10분이 필요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주어진 시간은 50분밖에 없기 때문에 50분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얼굴을 그릴 거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그릴 건데 눈, 코, 입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얼굴 그리는데 막 눈만 엄청 잘 그렸어. 막 눈썹도 엄청 잘 그렸어. 이 끝나면 얼굴 자체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서 어떤 게 점수가 높냐 하면은 이게 더 높아요. 엉망진창으로 했어도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이 다 된 게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정말 잘 썼어. 근데 나머지가 없어. 이건 얼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100점짜리 역량이야. 그런데 산출은 1시간 안에 50분 안에 못해. 그러면은 50분에 그거를 맞춰서 추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낼 거 잘라내고 걷어낼 거 걷어내고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모든 게 다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공부 안 합니다. 저희는 모의고사만 볼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 암기하실 거고 계속 판례 암기하실 거고 법조문 암기하실 거고 답안 어떻게 쓰는지 생각하실 거고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거잖아요. 속도도 빨리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 상승과 동시에 답안 산출이라는 걸 이제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답안 산출은 이제 밀어두고 계속 새로운 거를 알아가고 아는 거를 다져가고 이런 시간이었다면 지금 이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50분 내로 정해진 시간에 답안을 작성하는 거를 여기서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집에 한번 가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으로 한 번씩 작성을 해보세요. 시간 제한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안지야 이게. 이거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실력이 오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50분 내에 약간 부족한 답안지를 계속 연습을 한다. 계속 쓰기만 한다. 그 다음에 점수 확인하겠죠. 그래가지고 나 이번에 1등이야. 나 이번에 5등이야. 이거 해봤자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점수가 오르진 않아요. 그렇게 꼭 생각하시고 반드시 웬만하시면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선택이긴 하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서 답안 한번 작성해 보세요. 꼭 그 과정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시는 걸 연습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한 번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판례 있었지 이 법조문이 있었지 내가 순서대로 쫙 한번 목차 잡고 써보시는 그런 공부 과정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시간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용 자체도 저희가 내용을 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한 2시간 반쯤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앞에 뭐 법이 아니죠. 그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얼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 한 2시간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다음 시간
첫째 시간에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 강평 좀 하고, 그 다음 진도 좀 나가면은 그걸로 이제 행정 절차론 끝이에요. 행정 절차법이 끝나요. 사실상. 거의 그 정도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내용적인 거를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최대한 내용적인 걸. 왜냐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직도 여러분, 나 이 부분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지금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직 시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저도 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딱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강의 딱 틀으니까 다 여름쯤 됐죠. 여름쯤 된 이제 그 짧은 강의들 이렇게 틀으니까 다 교수님들이 여러분 왜 지금 와서 이것도 몰라요?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러지 않고 충분합니다. 그때도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뭐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은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 공부하시고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답안을 정확히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0분이죠. 물론 50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민법 잘 모르겠는데 행정 절차론은 잘 알겠어. 그러면은 당연히 민법에 투자할 시간 일부를 행정 절차론 과목에 투자할 수 있겠죠. 시험 시간에서. 그죠?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이 합쳐서 100점이니까. 100점이 아니라 100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어느 정도는 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 50분 이렇게 당연히 기준을 잡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잡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목차를 잡을 거예요. 각 문제별로 목차를 잡을 건데 목차 잡는 시간은 다 합쳐서 8분 이내로 잡으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 다 합쳐서. 아무리 늦어도 10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내용 쓰실 시간이 그렇게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8분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목차 잡으시면 됩니다. 목차 잡을 때 어렵게 잡지 마세요. 그냥 1, 논, 2, 뭐 법조문 몇 조, 뭐 21조, 이거 왜 그런가요? 뭐 21조, 그 다음에 1, 원칙, 2, 예외라고 쓰지도 마세요. 그냥 예라고만 써요. 다 그냥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냥 쭉쭉 잡고 나가는 거예요. 막 하나하나 1번 법조문 뭐 21조 뭐 사전 통지 그다음에 뭐 원칙 내용 막 이런 거 목차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냥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내용을 답안지에다가 내용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목차는 그냥 쭉쭉 치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문자 이런 것들 그냥 활용해서 따다닥 그냥 내가 까먹지만 않게 쓰시면 됩니다. 8분 정도로 쓰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답안지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답안지 작성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제 유형은 사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약수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 1. 논점 반드시 써 주십시오. 자, 답안을 작성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싸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왜? 2,000명, 3,000명 답안지를 어차피 그 채점자 한 분이 답을 건데 채점자 두세 분이 봐요. 점수는. 근데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 명의 점수가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한 명이 몇천 장을 볼 건데 그럴싸한 것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물론 그 내용이 비어있으면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외부적인 골격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특히나 행정 절차로는 1번 문제 또는 1-1 또는 1-2 이 문제는 거의 무조건 사례형, 행정 절차법 문제가 되겠죠.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논점을 잡아주시고, 논점 나 뭐 잡는 오케이 논점이라고 쓰긴 썼어. 근데 그 아래 보통 한 3줄에서 4줄 정도 논점을 쓰는데 뭘 쓰는지 모르겠다. 자, 그냥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목차만 잡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큰 그 항목은 목차 번호는 로마자로 씁니다. 로마자 대문자로 써요. 자, 그 다음에 본문 내용 쓰면 됩니다.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법 답안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거의 제시예요. 근거의 제시.
자, 그래서 보통 문학판검이라고 합니다. 문제점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학설,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검토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자, 이런 것까지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학설, 판례, 검토는 누구 의견인가요? 내 의견이에요. 학설은 누구 의견인가요? 저명한 학자들 의견이 되겠죠. 그 다음 판례는 누구 의견인가요? 그렇죠. 법관들 의견이에요.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는 판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들 중에서 제일 이제 우두머리 근거는 여기서 얘기 안 한 법조문이 되는 거예요. 법조문.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법조문 써주셔야 됩니다. 법조문. 우리 시험은 특히나 더 그렇죠. 판례가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센 근거가 뭐냐? 판례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웬만하면은 다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례를 만들지 않아요. 출제자들이. 판례에서 갖고 와요. 왜? 사례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판례에서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취소, 무효 이거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이의신청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판례에서 갖고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례를 보면은 이거 비슷한 판례 있었는데 이거 판례에서 그대로 갖고 왔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기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례들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적용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 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시간 없어요. 검토는 거의 나는 시간 남는다. 근데 약간 글씨 크기도 작고 좀 분량도 좀 채워야 될 것 같고 시간도 남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검토 좀 잘 쓰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판례 다 따라가요. 검토 써도.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학설이 나오는데 이 학설 나오는 예외적인 것들 저희 몇 개 있었나요? 2개 있었죠. 절차의 하자의 위법성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절차 하자의 치유 여부 있었죠. 그거 빼고는 없어요. 절차론에서 그거 빼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거 제시를 했으니까 세 번째로 사례. 죄송합니다. 사안의 해결, 사안의 적용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적으신 다음에 판례 내용 그대로 갖다가 사안의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큰 목차예요. 그럼 이제 논점은 뭐 잡으면 되느냐? 거꾸로 가시면 돼요. 법조문이 여기다 써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논점에다가 그거 쓰시는 거예요. 논점 쓰실 때 반드시 사례에 있는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안 되고 내가 앞으로 뭘 써야 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알아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점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분명히 판례, 사례형이기 때문에 판례가 있을 거기 때문에 판례의 키워드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될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판례 보면. 그래서 키워드가 그러면 어디 나오느냐? 결국 논점에서 한번 써지는 거고 본문에서 한번 써지는 거고 나중에 사안에서도 한번 써지겠죠. 제가 비슷한 문제 어차피 제가 다음 시간에 냈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시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겠죠. 한 번씩 써보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술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법조문이라든지 또는 판례 또는 학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없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그냥 집어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약술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문항의 항목만 만들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고 사안의 적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약술 같은 경우에는 설은 먼저 때려주는 게 좋은데 근데 나는 이 문제가 약술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서론을 뭘 쓸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서론은 과감히 넘어가셔도 되고 우선 본문 먼저 그냥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당연히 법조문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관련 판례 써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관련 판례가 뭐가 있나요? 사례와는 관련 없는 관련 판례. 취지예요. 맞아요. 취지 같은 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약술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례를 써야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청문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약술이 나왔다. 그러면 청문에 관한 그 판례 엄청 많죠. 이거 다 써야 되나요? 시간도 없어요. 다 쓸 수도 없고 양도 부족하고 그 시험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럼 뭘 써야 되느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항상 법 조문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취지예요. 그래가지고 취지 갖고 오시는 거고. 근데 사례다 그러면은 이제 주요 판례 써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사례 같은 경우에는 판례 한 2개 정도는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약술에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취지가 있는 판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취지는 반드시 적어주시면은 그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술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술할 때 2가지 주의하실 점은 사례형 약술이랑 약술할 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목이에요. 항목.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반드시 목차화 시켜줘야 돼요. 공통점 뭔가요? 차이점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공통점 뭐, 차이점 뭐 이렇게 쓰셔야지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우선 본문에다 때려박고 1, 2, 3 이렇게 다 때려박고 나서 자 공통점은 채점자분이 찾으세요. 이러면은 안 됩니다. 공통점 차이점은 반드시 항목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잊지 말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생각보다. 야 너 이거 썼어? 나 이거 썼어. 나랑 똑같네? 나랑 점수 비슷하게 나오겠다. 근데 누구는 잘 나오고 누구는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왜? 항목화를 안 시켜서 그래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 자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럴듯한 답안지를 만들어내는 거, 프레임 자체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사례형 약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례형 약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례형으로 답안을 쓰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사례형 약술이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대표적으로 한 3번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3번보다 더 나오긴 했어요. 2가지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보공개법에서 나왔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회의록을 오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들어있네. 그래서 오픈을 못한다고 하고 전체 거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그게 이제 약술형으로 나왔는데 사실 그게 약술형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논점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사례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 자, 첫 번째 비공개 대상이 맞느냐?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비공개 대상이 맞느냐? 2번째, 만약 비공개 대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분 공개가 아니라 왜 전부 비공개를 했는지 그것도 맞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형 약술 같은 경우, 즉 판례에서 갖고 오지 않는 약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사례형이랑 똑같이 논점 잡고 그 다음에 본문 쓰고 그 다음 사례형 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예전에 2회인가요? 3회인가요? 그때 한번 나왔습니다. 뭐 나왔나요? CCTV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해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하면은 약술인데 어떻게 나왔나요? 공원, 화장실, 또 뭐 있었죠? 주차장이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 3곳에다 설치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준수해야 될 것들을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화장실에는 설치를 못하죠. 왜? 폐쇄된 장소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거는 사안에 적용해서 그거 안 쓰면 이제 점수 확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사례형 약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어요. 우리가 법 조문에 있는 것들 또는 기존에 있는 다른 판례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와서 답안지를 쓰는 건데, 그런데 그냥 약술처럼 그냥 때려박는 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점을 잡고 적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례형 약술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5문제, 우리가 총 120점짜리 5문제 보죠. 그러니까 2.5문제는 약간 사례형으로 나오고 한 2.5문제는 약술로 나오고, 이게 이제 점점 사례형으로 좀 가면 갈수록 고도화돼가는 또는 체계화돼가는 시험이라고 보는데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판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분량은 적은데 판례가 많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이랑 분량 차이는 엄청 나거든요. 근데 판례 양 차이는 오히려 정보공개법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 그 판례들 중에서 하나만 뚝 내도 사례형 금방 나와요. 그 안에 있는 판례만 한 10대 개 되기 때문에 한 10년 갑니다. 그걸로만도. 그래가지고 정보공개법 같은 거 사례형 약술이라든지 또는 사례형으로 조금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안 작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답안 작성하시면 되겠다. 답안 작성이란 건 어쨌든 간에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써보지 않고서 그냥 백날 얘기 들어도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써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이제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원래 그 법 공부할 때 답안지 어떤 교수님이든 어떤 강사님이든 이렇게 쓰라고 막 잘 안 알려주거든요. 물론 우리 이제 수험 공부할 때는 다르죠.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 학교에서 법 공부할 때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다 이쪽으로 귀결이 돼요. 써보다 보면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우리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론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고 또 실제로 기출 중에서도 사실 1번, 2번 문제는 무조건 행정절차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행정절차법을 잘 알고 가셔야 되고 암기할 거 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할 거 잘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못하면 안 돼요. 왜? 남들도 못하진 않을 거니까. 다들 처음이고 또 중요하다는 거 누구라도 다 알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강사님이 됐든 어떤 학생이 됐든 수험생이 됐든 다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하시면은 점수가 확 떨어지고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은 점수가 높게 나오지도 않고 약간 이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례라든지 특히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고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분들과의 차이점, 차별점을 통해서 점수 좀 더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보고 갈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한 번씩 수업을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될 건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작용들한테 우선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런 작용들이 뭐가 있나요? 보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냥 암기하신 거 말씀하셔도 돼요. 자,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데 물론 이 이해라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다양한 것에 대한 이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법에는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 두 가지가 있는데 실체법의 대표주자는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가.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채무를 넘겼는데 을은 병한테 어쩌고 이런 얘기가 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법률 관계에서 어떠한 사실 관계에서 이러한 법적인 이슈가 떠오르고 그거에 대해서도 판례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데 절차법은 얘기가 좀 달라요. 왜? 절차법 예를 들어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간을 10일로 정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 못해요. 이해할 게 없어요. 애초에 절차법이란 건 그래요. 절차법은 물론 모든 법들이 절차법적 성질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실체법적 성질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민법만 보더라도 우리 그 사단법인 관련해서 절차법적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은 실체법이다. 이 법은 절차법이다. 할 건 없는데 우리 행정절차법은 이름부터가 절차법이에요. 행정절차론은 이름부터가 절차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실체적인 얘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 법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수험에 있어서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암기도 해야 되고 또 답안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지 않는다면은 즉 법에 대해서 이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암기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먼저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절차법에 다양한 절차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들이 어디에서 준수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행정작용이 되는 거죠. 뭐 있었나요? 처분.
제일 중요한 거는 처분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처분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처분은 하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명. 즉 행정청이 또는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나한테 있어서 또는 국민에게 있어서 위에 계급적으로 지위적으로 위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라고 하면은 너 영업하지 마라고 하면은 나 어떻게 되나요? 영업해도 되나요? 영업하면 안 되죠. 만약 영업해버리면은 나중에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행정청이 나보다 위에 있나요? 원래 존재 자체가? 아니죠. 우리끼리도 다 어쨌든 간에 이 강의실 내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막 뛰어나고 뭐 계급이 높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존재 자체는 공평한 거예요. 행정청이나 나나 똑같아. 지위는 똑같아. 근데 일부 행정작용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또는 국가의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뭐 위생이라든지 이런 목적에서 행정청이 위에서 하명,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중 대표적인 예가 근데 처분이다. 즉 처분이란 게 애초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그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처분이 제대로 처분 절차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권력적으로 지위적으로 행정청이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남용이라든지 뭐 오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일상적인 삶이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분이 제일 먼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행정 절차법에서 제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처분 절차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이제 처분 넘어간 다음에 신고 있었죠. 신고 관련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될 논점. 신고하면은 그냥 신고 관련해서는 무조건 법조문에는 없는데 뭐에 대해 썼었나요? 그쵸? 수리를 유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유하지 않는 신고인지 이 구분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논점이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학자들 사이에서 야 신고면은 그냥 신고고 수리가 유하지 않는 거지 그럴 거면은 애초에 그냥 신청으로 해야지 처분을 유하는 신청으로 해야지 왜 그러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이제 신고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가 그거다라고 보는 거고 행정절차법에서는 어떤 신고가 규정되어 있다? 그쵸? 신고를 유하지 않는 즉 그냥 제대로 된 신고서만 내버리면은 그걸로 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뭐 있었나요? 확약이 있었죠. 확약. 그래가지고 확약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조문이다 보니까 옛날 판례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마 그 사례형으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고 약수령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나요? 위반사항 공표가 있었습니다. 위반사실 공표 같은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확약, 위반사실 공표, 그 다음에 행정계획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원래는 없던 거예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행정법상 규정에 이런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체계화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러면은 원래는 뭐였냐? 처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심판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위반사실 공표 관련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처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성이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또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절차법에 그 따로 정해진 것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규정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40조고 그 다음에 40조의 1, 40조의 2 이렇게 해서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판례는 없어요. 만약 나온다면 약수령 또는 사례형 약수령 정도로 나오겠죠.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조문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조문 관련된 핵심적인 판례. 그래서 판례에서 뭐 정의라든지 취지라든지 뭐 내용, 이 내용들 쭉 뽑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뭐 있었나요? 행정작용. 약간 이제 형태가 약간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입법예고, 그 다음 행정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다른 형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행정지도.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진도 나가면서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었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논점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고, 답안을 쓸 때 이거를 써야겠구나, 저걸 써야겠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잘 나온다라는 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총칙 부분 나가고 그 다음에 처분까지 최대한 좀 빨리 나가보도록 하죠. 자, 행정절차법에 정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의가 없어요. 아니 이거 암기하라고 그 주제별로 준 건데 왜 정의가 없나요? 정의를 문제 내진 않기 때문이에요. 자, 행정절차론에서 행정절차법에 정의를 쭉 쓰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정의를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정의는 각 절차, 제도별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청문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청문에 대해서 쓸 때 맨 앞에다 뭘 써야 되나요? 정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청문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 몇 호까지는 여러분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2조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2조라고 쓰시면 됩니다. 2조에 따라서 무엇이라고 정의한다, 뭘 의미한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각 제도, 절차들마다 책에 보면은 제가 맨 앞쪽에다가 놔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정보통신이라든지 정보통신망이죠. 이쪽은 뭐 굳이 좀 암기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청문, 공청회, 행정지도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청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행정청은 뭔가요? 행정청은 행정기관에서 의사표시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의사표시기관은 장들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 도지사, 지자체는 이럴 테고, 만약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면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 과장급에서 행정표시가 의사표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맞긴 한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이 행정청이 그러기 때문에 처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행정작용의 주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이 나오는 경우는 행정지도죠. 왜? 담당 공무원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것도 행정지도는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정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면 첫 번째로 적용 범위죠. 적용 범위. 적용 범위에서는 3조인데 3조 1항에는 뭐가 나와 있다? 일반법적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일반법적인 얘기. 즉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이상은 행정절차법에 있는 얘기를 쓴다. 일반법이죠. 이 일반법은 우리 행정절차론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법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씩 보고 와서 아시겠지만 다 이 법들은 그래서 이름들이 다 기본법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조사도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규제도 행정규제 기본법, 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공부하는 법들은 기본법들, 즉 일반법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규정되는구나. 이게 이제 적용 범위 첫 번째 이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슈죠. 그래가지고 적용 범위 관련해서는 제3조 2항에 나와 있는 각 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몇 호였나요? 9호였죠. 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것들은 사법부적인 것, 즉 재판, 법원의 재판 관련된 거, 또는 국회에서 뭐 동의를 얻은 거, 이런 것들, 사법부, 입법부 관련된 것들이었죠. 또는 헌재, 심판,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원, 그 다음에 선관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명확해요. 명확해. 그래서 논란이 없어요. 근데 9호는 뭔가요? 그렇죠. 병역법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 관련된 거, 그 다음 외국인 출입국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였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나요? 그게 아니죠. 뭐였나요? 추가적으로 나온 게. 그렇죠. 성질상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쳤거나 이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실체법적 얘기인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러면 성질상 불필요한 게 뭔데? 성질상 곤란한 게 뭔데? 이거 모르잖아요. 성질상 곤란한 거에 여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성질상 곤란한 거야.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성질상 곤란한 거야 라고 왜 판례가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그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재판으로 재판 관련된 것 하면은 명확하잖아요. 또는 국회 의결을 거친 것 하면은 명확하잖아요. 의결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명확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런 성질상 곤란한 것 또는 뭐 준한 것 이미 필요한 과정에 준한 것 이런 것들은 판단을 우리가 내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내가 볼 때는 저거 곤란해. 누군가한테는 내가 볼 때는 곤란한 거 아닌데? 이래 버리면은 결국 그 법관 앞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논란이 많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호부터 9호까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암기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법부적인 거 그리고 뭐 입법부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에나 다 있는 국가 그 안보 공공 위협 뭐 이런 것들 플러스 N 다음에 예외적으로 제9호 병역 외국인 공무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호 부분이 또 중요하구나라는 거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것들 다 뭔가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우리 공부했던 적용 범위의 판례들이에요. 싹 다 관련 판례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를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중요한 문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 판례 딱 보면 제가 맨 처음에 뭐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거는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해서 OX 먼저 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례형 즉 판례가 문제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안의 적용도 중요한데 이 사안의 적용이 결국 판례의 내용을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판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난 된다고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점수 확 깎이는 거예요. 오답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논술형으로 문제를 풀지만 결국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거의 그냥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예외적으로 뭐 학설에 어떤 뭐 통설을 따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최소한 우리 행정 절차 론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은 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관학교 생도처분. 자, 이거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정말 중요한 판례예요. 왜?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어떤 시험? 다음 시간 모의고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사관학교 생도 최고처분 어떤 판례였나요? 어떤 사관학교였나요? 삼사관학교. 육군 장교겠죠. 그러니까 자, 삼사관학교 생도였는데 이제 그 내부에서 뭐 여자친구랑 이제 좀 이렇게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군기문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퇴교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행정절차법상 특정 과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서 그 퇴교 처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삼사관학교가 오케이 그러면은 그 절차 따르면 되겠네 해서 다시 지금 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슈가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 사관학교, 삼사관학교 생도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받습니다. 첫 번째 받고 또 하나의 이슈는 뭐가 있었나요? 이거 어차피 뒤쪽에서 또 한번 보겠지만 그쵸. 변호사를 입회시키지 않는 게 방어권 보장을 해야 하는 거냐 이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대표인 대리인 그 부분에서 이 판례 중요하게 나왔었죠. 그것들 저희 한번 나가면서 체크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적용 범위 관련해서 삼사관학교 생도의 퇴교 처분 문제가 되느냐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학교 측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제9호 제3조 2항 9호죠. 그 아래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중에서 뭐 이렇게 학술 용역 교육 이쪽 관련해서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냥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최종 결론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 임용 취소 처분. 이거 뭔가요? 공무원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이에요.
이것도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그 아래 있는 15 임용 취소 처분 이거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다 돼요. 이거 원래 요 판례 어디 있었나요? 어떤 부분에 있었나요? 문서주의에 있었어요. 문서주의. 그래가지고 문서의 내용대로 우리가 처분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가 또는 그 외 내용까지 같이 파악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 임용 취소에 대해서 문서가 날라갔어요. 처분이 날라갔어요. 너 15 임용 취소야. 근데 지금 이 공무원은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 임용 취소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서주의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용 범위에서는 절차법이 적용이 됐는데 문서주의 판례에서는 15 임용 취소 처분만 언급이 됐다. 그러면 정규 임용 취소 처분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 이 판례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판례 내용 한번 보고 갈까요? 어차피 우리가 사례형이기 때문에 판례를 좀 많이 봐야 되니까. 어떤 판례였나요? 자,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었어요. 15기간을 지나서 정규직으로 임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도 경찰학교 나와서 6개월 동안 쉽게 말해서 인턴직 한 다음에 이제 정규직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경찰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졸업 전에 이제 인턴 시간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15라고 하는데 실제로 15를 한 다음에 정규직 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15 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정규직 임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15 임용에 있어서도 자격이 있겠죠. 범법자였어요. 범법자인데 인사 담당자가 그걸 알아서 걸러냈어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15 임용을 하고 15 임용 끝나고 나서 정규 임용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와서 발각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범법자네. 이 사람 형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이 됐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15 임용 취소다라고 문서가 날라가요. 그런데 지금 나는 정규잖아요. 15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15 임용 취소됐으니까 너 정규직 임용도 취소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다? 그게 아니다. 야 너희 문서에는 15 임용 취소라고 돼 있잖냐. 그러면 15가 취소된 거지 정규직은 아직 살아있어. 정규직 자르고 싶으면 다시 해. 이런 식으로 된다. 그 판례가 요 판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문서주의 때 판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직권문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르는 거죠. 그때도 당연히 적용 범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명예전역 선발 취소 이 판례도 해당이 있었죠. 어땠었나요? 이때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군대에서 어쨌든 간에 군인이 명예전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발이 됐어요. 선발이 됐는데 선발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성비위자야. 성범죄자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명예전역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던 판례는 아니고 어떤 판례였냐? 선발이 되고 들킨 거예요. 그런 사안이 있었네. 들켰어요. 그 다음에 징계받고 취소. 이렇게 됐을 때 원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징계 때 너가 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한 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뭐다? 사전 통지의 예외 사실 또는 의견 청취의 예외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한 게 원래 우리 판례였죠. 기억나시나요? 그래가지고 징계 때 네가 아무리 뭐 변론을 하고 막 이제 서로 간에 싸우고 했어도 행정청이랑 이제 취소자가 되겠죠. 이 군인이랑 싸우고 했어도 취소 처분에 대해서 뭐다? 의견 청취 또 해야 된다. 이 판례 기억나시나요? 그 판례였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적용 범위에는 들어가느냐? 당연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급 낙초 취소 처분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쪽이 다 해당되는 거구나. 적용되는 거구나. 행정절차법에 적용되는 거고 그러한 논점 하나씩 갖고 있구나 라고 보면은 반대쪽 군인일 때 이제 보직 해임 나오는 거고 그냥 보통 공무원일 때는 직위해제 나왔었죠. 해당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됐었죠. 그래서 이쪽은 아니었다.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딱 문제를 봤다. 근데 직위해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적용범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적용범위 쫙 쓰고
판례는 직위해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채용계약 해지 판례도 있었습니다. 채용계약 해지. 이때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공법상 뭔가요, 이게? 그쵸? 계약이에요, 계약.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즉 수평관계에서 내가 너를 고용할게 라고 해서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하명이 아닌 거예요. 처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절차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있었죠? 위촉 또는 위촉 해지 이런 말 이제 나온다. 위촉자 나오면은 공법상 계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법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떤 판례가 어떤 사례가 절차법에 적용이 되는 사례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웬만하면 적용되는 사례가 나올 겁니다. 왜? 적용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20점짜리로 끝이야. 적용 범위 딱 쓰고 끝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올 건데, 웬만하면 적용되는 걸로 나올 건데, 그럼에도 적용되지 않는 거 명확히 알고 가시면 돼요. 직위 해제 쪽이 적용이 안 되는구나 라고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공법상 계약, 위촉, 단원 위촉 이런 얘기들 나왔다라고 하면은 적용이 안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 한번 살짝 보실까요? 책 한번 살짝 보시면 우리 이제 주제별 요약집 책이 되겠죠. 첫 번째 페이지 9페이지 보면 행정절차법 제3조 1항의 취지입니다. 1항의 취지가 뭔가요? 이게 일반법을 정해놓은 취지가 되는 거예요. 2항의 취지가 아닙니다. 적용 예외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이 취지 같은 거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고, 예외적으로 그래서 3조 1항에 해당하는 판례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사립학교법의 시정요구. 무슨 얘기냐? 특별히 다른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 있는 거를 따라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래서 다른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예가 뭔데요? 이겁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에서 얘기하는 시정요구, 이게 결국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기능을 다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절차법 안 따라도 된다. 이 대표적인 판례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넘기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절차법의 적용 범위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9호 보면은 단순히 병업법, 외국인 또는 공무원 관련된 것들만이 아니라 플러스 성공 필준 해가지고 성질상 곤란하거나 필요가 없거나 또는 그 준하는 절차를 거쳤을 경우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이것들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판례들이 이제 짧게 이제 쳐진 판례들이 되겠죠. 그 아래들에 있는 판례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번째 판례 보시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서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다.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이거 법조문 그대로 있는 거죠. 이 내용을 판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례에 쓰시는 게 반복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조문에 쓰여져 있는 거 판례에 그대로 나왔는데 괜찮아요. 그냥 판례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판례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된다라고 해도 두려움 없이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사관학교 생도 퇴교 처분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육군 삼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체학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는 동그라미 X 할 때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법 시행령 제2조 8호는 학교 연수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삼사관학교 판례 자체가 적용 범위에서도 중요한데 이따가 대리인에서도 중요하게 볼 거거든요. 근데 다만 당사자 등이 지금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당사자 등에 대한 내용이 올해 시험에 나와서 연속적으로 나오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 판례가 딱 논점 2개에다가 내용도 깔끔하고 명확합니다. 좋은 판례예요. 되게 좋은 판례예요. 문제 내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나오면은 예외적으로 이 시행령은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행령 2조 8호 해가지고 학교 연수원 관련된 거 그것도 같이 이제 주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것들 다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달 보기 전에 우리 이제 또 중요한 이제 논점이 있었죠. 한 개는 이제 적용 범위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논점은 뭐였나요? 뭐 책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칙들 나오죠. 원칙들. 실제로 기출은 한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출 신기일전이라든지 이때 기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법들이 원칙 안 나온 지금 기출에 원칙 안 나온 법들이 없어요. 다 한 번씩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 뭐 3+1쯤 하면 되는데 마지막 거는 판례가 없으니까 좀 새로 들어온 거니까 뭐였나요? 원칙 4조. 그쵸? 첫 번째 신의칙. 민법상 대원칙, 신의칙 원칙을 그대로 갖고 온 신의칙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보호죠. 신뢰보호. 신뢰보호가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그 다음 그쵸? 5조는 투명성. 그 다음에 5의 2 해가지고 행정업무의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혁신 관련해서는 그냥 이제 법조문이죠. 법조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암기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판례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였다? 신뢰보호. 신뢰보호죠. 신뢰보호. 신뢰보호 관련해서 여기서도 중요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판례 있었나요? 최근 판례. 그쵸. 국적판정 판례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혼외자야. 한국인 남자랑 중국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혼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혼외자가 한국인인 줄 알고 살다가 성인이 되니까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국가 장학금도 받았어요. 한국인만 할 수 있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딱 됐더니 어떻게 됐다? 너 한국인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적 판정을 요청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뭐다? 한국인이 맞았다. 그 근거가 뭐였다? 신뢰보호다. 왜? 이 사람이 비록 문서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에다가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국적자긴 하지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들이 신뢰를 줬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신뢰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 귀화가 아니라 한국인으로 국적 판정을 해줘야 된다. 이게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있었죠. 4+1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었나요? 첫 번째, 공적인 견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귀책 사유 없이 신뢰를 했었어야 된다. 세 번째,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런데 행정청이 다르게 그에 반한 처분을 내리거나 의견 표시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고 플러스 공공의 이익을 해치진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지금 전쟁이 났거나 이런데 갑자기 말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이 12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강행규정 우선 원칙의 판례는 이거는 이제 민법상 판례를 갖고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의칙을 적용할 때는 강행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였나요? 최저임금. 우리끼리 시간당 5,000원으로 정하자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이라는 강행규정을 정해놓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의칙에 우선한다. 강행규정은 신의칙에 우선한다. 그 판례였고 나머지 것들은 신뢰보호 요건 해가지고 총 4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신뢰보호 판단 기준 보면은 행정청에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것도 이제 추가해 주시면 좋죠.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증에 구애돼. 이게 왜 나왔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등록증은 어디서 내주나요? 시장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시음동장 이쪽에서 즉 이 그 행안부 쪽에서 내준다고 보면 되는데 국적 판정은 어디서 해요? 출입국에서 하잖아요. 법무부에서 해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권한이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똑같은 기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거는 맞는 건데, 서로 다르다고 해도 너희 그래도 같은 행정부 소속이잖아. 같은 대한민국 그 행정기관으로서 의견 표시를 한 거잖아.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권한 분쟁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 등을 하게 된 경위, 이에 대해서 신뢰 가능성을 비추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그 뒤에 담당자의 언행, 이런 게 나온 이유는 과장이 나한테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할 만큼의 어떤 의사 표시를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부장이 안 된대.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서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려를 해서 조금 직책이 서로 다르더라도, 또는 서로 권한이 조금 행정조직법상 권한이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 간에 했던 공적인 의사표시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 얘기가 요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쨌든 신뢰보호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를 좀 추가해 주시면은 여유가 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신뢰보호 예외 같은 경우에는 일탈, 남용, 이런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이 판례가 이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성이랑 그 행정업무 혁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판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례형으로 나오기는 힘들고, 만약 원칙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단순 암기해서 써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당사자 등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할게요.